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쓰기 강연을 하기 때문에 종종 신조어 공부도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말 아세요? 이게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딱 깨닫게 되는 시간, 그걸 말한답니다. 나 현타 왔어 하면 그런 말이래요. 현타가 오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가 해왔던 일, 보냈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신상목 대표의 경우도 소위 현타를 제대로 맞은 분입니다. 한 20년 외교관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동 면 볶고 우동 국물 만드는 우동집 주인이 됐거든요. 신상목 대표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우동집 셰프 9년차 신상목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신상목 대표는 1996년 제30회 외무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06년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2008년 주 파키스탄 참사관을 지냈습니다. 2010년 주요 20개국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행사기획 과장을 맡았고,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전 과장을 끝으로 외교부를 그만두고 서울 강남에 우동집을 열었습니다. 쓴 책으로는 일본은 악어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신상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딱 추워지고, 요즘 계절에 우동이 제격이죠. 네, 지금이 아주 딱 좋은 시즌이죠. 네. 지금이 제일 찾는 손님들이 많은가요? 글쎄, 연중 여름엔 여름대로 또 시원한 찬우동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나름대로 계절별로 강점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딱 서늘해지고 선선해질 때 그때 딱 땡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우동인 것 같아요. 칼국수가 땡기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렇게 어떤 고요한 밤에 뭔가 이렇게 출출하거나 그럴 때 날씨 선선해지면은 땡기는 음식 중에 하나로 우동이 이제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동 하면은 그 면발하고 국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 집 우동은 어느 쪽이 좀 더 센가요? 면발하고 우동 그 국물 중에. 아무래도 면 음식이니까 네. 반죽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죽에서 나오는 힘이 면 음식의 중심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우동을 다 뜨겁게만 드시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 사람들은 마치 한국의 판모밀처럼 이렇게 우동을 차게 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의 자루 우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거든요.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뉴가 더 중심인 메인 메뉴인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는 근데 이 면발이 아주 중심이 되는 음식이어서 면발은 아주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표님 모신 것은 이제 우동집 사장님으로 모시기도 했지만 전력 때문이거든요. 우동집을 하시기 전에 외교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우선 이제 궁금한 걸 하나씩 좀 여쭤보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걸로 앞에 이제 소개가 되던데, 되게 그러면 이제 사법고시 이런 쪽을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시 시스템 때문에 어떤 대학 진학하거나 그럴 때 모든 정보나
또는 뭐 미래의 어떤 진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대로 가죠. 네, 쉽게 얘기해. 그렇죠. 예, 그래서 저같이 조금 이렇게 아웃사이더들도 조금 있는데, 뭐 드물게 하여튼 뭐 외시도 보고 행시도 보고 뭐 그런 게 법대로 원래 그러니까 꿈이 뭐 외교관이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그 뭔가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와의 어떤 접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뭐 이를테면 뭐 특파원 같은 것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당시에 저희 잘할 때만 해도 해외 아주 뭐 그 파리 특파원 막 네네, 가발 뉴욕 입고 특파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그런 특파원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런 데 대한 동경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대학교 와 보니까 그 어떤 국제적인 일 중에 정부를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외교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은 뭐 이러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접하고 뭐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대학교 초반에 좀 놀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학부 다닐 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 때. 예. 네네. 빨리 되셨네. 근데 외교관이 막상 되셔서 그 뭐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지요, 네. 제가 듣기로 뭐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뭐 임지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외교관 세계는 그 어떤 쪽 나라를 주로 이렇게 선호하고 그러나요? 뭔가 좀 한국의 좀 특별한 그 사정 같기도 한데, 하여튼 한국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하여튼 그 저희가 외교관 될 때만 해도 그 중간에 낀 어중빙빙한 좀 그러한 그 입지여서 그런지 뭐 하여튼 외교부에 들어올 때는 선진국에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유럽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선진국 외교관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교관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잘 알지 못했던 곳, 어떠한 새로움 그런 것 등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외교관 생활을 지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외교관 생활 중에 뭐 30년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3년 단위로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니까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아, 그렇게 짧아요? 한 텀이? 그럼요. 3년씩 근무를 하고 이제 순환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뭐 절반을 해외에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한 5공간, 6공간 뭐 이렇게 많게만 7공간 정도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냉탕, 온탕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뭐 온탕이면은 따뜻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이렇게 거고. 삶의 질이 좋은 공간. 냉탕 그러면은 이제 뭐 찬물에 뛰어들어서 죽게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그 어떤 비유가 좀 있었는데 요즘 험지라고 하는 말을 좀 씁니다. 아, 험지. 네네. 그래서 아주 삶의 질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 공간이 굉장히 많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러한 데서 근무할 때가 더 많지요. 대표님은 어떠셨는데요? 저는 약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일본이어서 첫 근무를 이제 동경에서 했고요. 동경 대사관에서 했고. 굉장히 운이 좋거나 뭐 성적이 좋거나 그런 거였겠네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어학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자기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무고시 볼 때 그 외국어를 제2외국어를 뭘 했냐 그겁니까? 시험에 이어서 이제 연수를 가게 됩니다. 연수 때 또 어학 테스트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뭐 불어권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러시아권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전공을 해서 이제 일본에 연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커리어가 일본 쪽으로 잡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일본에는 얼마나 계신 거죠? 뭐 3년 있죠. 3년. 네네. 그럼 대사관에서 이제 3년 있는 동안에 네네. 여기에서 나중에 있게 될 우동집에 인연이 맺어졌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사관에 있을 때는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연수할 때였습니다. 연수할 때? 네, 제가 그 2000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하여튼 그 돈 없는 학생이다 보니까
동경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데에 집을 얻어서 통학을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집에서 더 시골적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있는 그냥 조그맣고 아담한 그러한 그 면집이었는데 우동도 하고 소바도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때 알게 된 그런 인연이 나중에 대사관 시절까지 이어지고 그 인연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한국에서 뭐 하여튼 뭐 먹고 살고 있는 이 장사를 하는 데까지도 연결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만 우동집이면 그 뭐 특별한 집이 아니었나 봐요, 거기가? 뭐 특별할 거는 없고 네.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3대째 100년 동안 계속 해온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은 일본에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의 뭐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명해서 그 집이 대단한 집이라기보다는 가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아주 그 손님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그런 집인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서 어떤 사람을 사귀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어떤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 뭐 습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계속 좀 이렇게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이제 나도 언젠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싹트기 시작했나 보죠. 막연한 생각이죠. 뭔가 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과 인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게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한 곳에 있는 산 좋고 물 좋고 한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거기 가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뭐랄까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행복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분위기랄지 서빙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왜 뭐 그런 뭐 도시 생활에 좀 이렇게 뭐 그 지친 심신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왜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맛있는 음식 한 끼 잘 먹고 나면은 또 이렇게 힘도 얻고 뭐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집에서 받았었는데 또 그분 가족들하고도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되니까 더 그런 데 대한 어떤 끌림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동경에서 대사관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 모양이죠. 그때 뭐 이런저런 일도 뭐 위에서 시킨 일도 하고 뭐 민원으로도 뭐 골치 좀 썼고 그럴 때 문득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좀 행복을 느꼈으면 그러니까 뭐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뭔가 힐링 같은 네네 걸. 사람들에게 그러한 걸 그 위로와 어떤 뭐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씨는 뿌려졌네. 그쵸. 아직 싹은 네네. 안 텄지만 네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씨가 뿌려졌네. 생각의 씨앗이 이제 던져진 거죠. 언제 뿌린 씨가 싹을 틔우게 됐습니까? 제가 대사관을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연수를 가서 그 집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대사관에 근무를 나간 거는 2006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6년, 7년 정도 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근무를 갔을 때 그 집을 오랜만에 진짜로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되게 일부러 찾아서, 반가웠겠네. 예. 몇 년 근데 만에. 제가 가서 마음에 그때 울림이 있었던 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집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불현듯 하여튼 몇 년 만에 간 그 집에서 그러한 감상을 느끼셨구나.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이상하게 뭐 화살을 한 대 맞은 듯 내가 외교관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받았던 이런 감상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야 그것도 꽤 괜찮은 삶일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스스로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는데 한 발 더 들어가셨네. 그게 이제 살짝 발화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아. 받아서 네. 이제 이슬람아바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새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게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 왜 사람들이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고 한계라면 한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아니 누구나 지금 직장 좋은 직장 못 들어가서 막 그렇지만 또 들어가면 언제 이걸 못 나와서 또 안다 그렇죠. 이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하는 외교부라고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선망의 직장이죠. 글쎄 뭐 너무나 하여튼 고맙고 저한테는 감사한 직장인데 근데 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떠한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분명히 그렇죠.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자유를 꿈꾸는 거고 그 어떤 층층 시야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보기보다는 남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은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바라면서 사는 좀 그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주체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열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들의 어떤 인정과 이거를 구걸하면서 그것에 기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의 평가에 기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뭐 그 안에서 승진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어떤 어찌 보면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사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그거야 우리 모든 직장인이 다 느끼는 거고 그래도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이게 무슨 이걸 다 외교관 이 직을 내려놓고 뭐 우동집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그래도 열매랄까요? 뭐 이렇게 퐁 하나 터진 순간은 파키스탄에 있을 때 그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테러 사건이 난 호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에 테러가 난 그 시간에 제가 그 호텔에서 밥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꿈을 대다가 좀 늦게 이제 뭐 출발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꽝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맞춰 갔으면은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 네네. 모르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 호텔까지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의 백발백중인데 그렇죠. 제 시간에 갔어요. 제가 제 시간에 갔으면은 그 파키스탄에 있는 호텔들은 워낙 테러가 심한 곳이어서 앞에 그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검문 검색을 하거든요. 그 검색대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저는 아마 그 검색대에 서 있다가 아마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러면 그 사건으로 그 인명 피해가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100명 이상이 그 호텔에서 희생된 것으로 정확하게 몇 명 죽었는지는 지금도 모르는데 최소한 100명 이상은 희생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오. 당시에 그 충격이 크셨겠는데. 뭐 주 파키스탄 체코 대사가 그 호텔에서 있다가 희생이 됐고 외교관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뭐냐면 워낙 특급 호텔이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교관들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던 그런 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테러의 대상이 됐을 텐데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CIA 요원도 거기에서 뭐 희생이 됐다 그러고 사실은 저 말고도 저희 대사관 직원들도 동료들도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은 뭐 집안에 유리가 다 박살나는 그런 피해를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게 뭐 직전에 취소가 돼서 또 구사일생으로 또 그 화를 모면한 경우도 있고 뭐 그때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뭐 불현듯 야 이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뭐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면서 안달복달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너의 그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뭔가 결과를 내는 그런 삶 그거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뭘 하셨습니까?
테러 터지고 난 다음에는 뭐 그 대사관 직원이기 때문에 그 테러를 하여튼 뭐 상황도 동향도 보고해야 파악해서 되고. 보고하고 또 교민들 뭐 안위도 챙기고 뭐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신상목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뭐 하여튼 뭐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좀 와서 그때 제가 그 일본에 계신 저희 그 우동 스승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예. 제가 그 뭐랄까 나름대로는 끌어오르는 이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제가 할아버지라고 여쭙는데 그 할아버지 파키스탄의 신상목입니다라고 해서 그동안 할아버지와의 어떠한 그 사귐 그 속에서 이런 많은 깨달은 배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신 그 결정체를 한국에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다라고. 그랬더니 해서.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막 너무 당황하셔갖고 막 펄펄 뛰며 말리시죠. 예.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글쎄 그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일본도 관존민비가 있기 때문에 외교관이 너 후회한다 나중에. 그렇죠. 예. 관에서 뭐 다 누릴 때 자기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식당 일이라고 하는 게 식당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산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그걸 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손에 있는 걸 놔야지 가능한 그런 삶인데 그걸 아시니까 아니 편한 생활 또 누리는 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 대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와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거 네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오히려 막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 걸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가서 배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근데 예전에 저랑 말씀하실 때부터 그 돈키호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신 본인의 삶이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에 쓰기를 세상에 돈키호테 같은 사람 할아버지 왜 여기 하나 좀 더 있어서 나쁠 거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뭐 그냥 허허허 뭐 하여튼 웃는 듯한 그런 이제 글이 왔는데 그 돈키호테 맞아. 그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세상에 또 살맛 또 나지. 신군의 뜻 잘 알았네. 하여튼 지금은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그 건강하게 임지에서의 임무 잘 마치고 와서 또 얘기하세. 뭐 그거는 와서 얘기하세요. 허락을 받은 거죠 이제 그때는. 일단은 허락은 하고 그 시점은 안 정해진 거네. 언제?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장 뭐 그 모든 걸 그만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도 또 저는 현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통한 거지 뭐 파키스탄에서 뭐 바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전이 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맞는 동지들을 찾은 거죠. 어디? 한국에 있는? 둘 다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네. 한 사람은 이제 선배고 한 사람은 후배고 이렇게 되는데 뭐 저희 어떤 일종의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창업을 하는데 그러한 같이 마음을 맞추는 그런 동지들을 규합을 해서 저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해외에 있고 그렇죠. 또 서울에 발령을 받아도 복귀를 해도 제가 일본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일본에 있는 본점에 우리 스승님의 어떤 정신 그다음에 맛 그런 것 등을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일본 말로 스미콤이라 그러는데 합숙이죠, 뭐 합숙. 뭐라 그러네. 그 두 합숙이죠, 분을 합숙. 합숙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다른 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도 현직에 있으면서
아, 현직에 있으면서 네네. 밤에 가서 그러니까 주경여독을 한 거죠. 그분들은 외교관은 아니었고. 외교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서 얼마나 배운 거예요? 그분 두 분이? 2년 3년 된 것 같은데요. 2년 3년 배운 거예요? 네네네. 오.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그런 준비 등등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 거죠. 네. 야, 나 이제 예. 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두 분하고는 지금도 관계를 계속 갖고 계십니까? 한 분은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네. 한 분은 저희 지금 재면부장님 계속 그분이 그게 선배 후배예요. 지금 같이 선배입니다. 하시는 분이. 아, 선배가 오히려 네네. 지금도 함께 하세요? 네네네. 제일교포 3세 분인데 뭐 일본 분이시죠. 그래서 마침 고국에서 어떤 저하고 비슷하게 한일 간의 어떠한 그 교량 내지는 어떠한 이렇게 그 메신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뭐 그 의기투합한 게 있는데 이제 일본 것을 한국에서 소개하는 것도 하고 한국 것을 또 일본에 소개하는 것도 하고 그런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차린 게 언제예요? 우동집을 차린 게? 2012년이죠. 12년. 네. 어디에 차리셨어요? 강남역 부근에 차렸습니다. 아, 그게 지금도 그 자리입니까? 그게 같은 자리입니다. 기적적으로 그 하여튼 어려운 자리에서 야, 정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으셨네. 어쨌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네. 이제 내일 한 번 더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우동집 차린 데까지 거기까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그 지금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서 내일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관에서 우동집 주인으로 두 번째 인생을 장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신상목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